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2020년 알려진 엠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지만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어려움이 컸고 이 철저한 보안을 앞세운 텔레그램에선 유사 범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 수사에 처음으로 협조하면서 지난해 9월 알려진 이른바 목사방 사건 총책이 붙잡혔는데요. 이번 경찰 수사를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범죄 수사와 예방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어요. 네,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배치되는 증언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도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어서 과연 그동안 다른 말을 했던 이 증인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됐던 건데요. 어제 6시간 50분 진행이 됐어요. 증인마다 조금씩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를 하라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네. 나머지 두 사람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이 두 사람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증언을 다수 거부한 2명의 군인은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걸려있는 재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심판에서의 증언도 증언이지만 각자 자기에게 걸려있는 그런 형사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인 셈이라서 탄핵 심판에서의 발언이 자칫 자신의 재판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온 핵심 인물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랐다는 얘긴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어땠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발언부터 좀 보면은요.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제한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계속 답변을 거부하니까 국회 측이 그러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금 나는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본인의 항변 위주이긴 했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본인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는 직원을 여러 번 했는데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명단, 이름은 일부 기억과 다르다라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를 했고요. 여 전 사령관은 또 재판관을 향해서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내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 부하들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어요. 어제 5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지시를 직접 받았다.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 때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신경전도 있었다면서요. 네, 홍장원 전 차장이 들어갈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안 받아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에게 묻는 말에만 답변해라, 핵심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신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뭐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별 반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또 따져 묻자 홍 전 차장은 대답하기로 제가 가진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받아쳤고요. 또 이 홍장원 전 차장은 그 정치인 체포 명단 뭐 적다가 중간에 관뒀다고 했어요. 네. 그거 가지고도 변호인단이 따진 거죠. 왜 멈췄느냐 하니까 홍 전 차장이 그전에도 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멈췄고 변호사님도 한번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이렇게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신경전이 있었고요. 이날 그 홍자원 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홍 전 차장이 김태효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눈물 흘리고 무릎 꿇으셔야 한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고요. 다만 이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홍 전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또 장관들한테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국회에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윤 대통령하고 나는 통화를 했고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지시는 계엄 관련이 아니라 간첩을 검거하라고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추후에 홍 전 차장은 간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시적인 표현도 썼어요.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달은 아니잖아요. 달그림자.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는. 그러니까 이 수사도 허황된 수사고 허황된 재판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펼쳐나가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 입에서 핵심이 될 만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있어서 선관위에 나는 점검차 계엄군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다만 자신은 현장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병력이 투입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 구속 기간이 지난 뒤에 이뤄진 위법한 구속 기소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데 구속영장의 그 구속 기한이 윤 대통령 측이 보는 건 1월 25일 밤 12시라는 건데 구속 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26일이었으니까 기한 지나고 했고 이거 위법하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고 반면에 검찰은 입장이 다른 게 구속기한이 좀 미뤄졌으니 1월 27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기소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를 토대로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보석 청구를 낸 게 아니에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석 청구라는 건 내가 구속이 됐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풀어주세요. 여기에 가깝다면 이거는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라는 뜻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7일 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되는데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는 5차 변론기일과 함께 국회 계엄 청문회와 군사법원 공판 준비기일도 진행됐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어요? 네, 뭐 여러 갈래들로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주어서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군 지휘관들은 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뭐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내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건 없고 네. 군인으로서 명령에 뭐 항명할 수는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 윤 대통령에게 어떤 뭐 직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 그래서 계엄 이후 자체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도 나에게는 없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속으로는 뭐 계엄이라고 한다면 반대할지라도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긴박했잖아요. 그래서 생중계돼서 그 정황을 TV로 알고 있는 상황에 그 짧은 순간에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근데 일전에 이 끄집어내라라는 대목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고 한 네. 거였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시점에는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지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낼 요원이 없었다. 그래서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말한 것이다 라고 재차 확인을 했고 이런 내용은 지난해 곽 전 사령관이 국방위 출석해서도 지난달 변론에서도 어제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그 국조특위 청문회에 비단아 씨라고 하는 무속인 이선진 씨가 증언대에 오른 것도 또 화제가 됐는데 그 롯데리아 회동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전에 20여 차례나 방문했던 무속인이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비롯한 군 관계자들 사주와 점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의 생년월일 사주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관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또 다시 지금 그때는 사령관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네.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무속인 이선진 씨가 증언을 했고 배신자 색출을 위한 명단을 가져와서 점괘를 물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뭔가를 함께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명단을 갖고 왔던 건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나한테 물어봤고 군인마다 이 사람의 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죠.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서울 동부구치소 여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곳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있는 수방사 미결수용소까지 차례로 방문을 해서 이들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애초에 뭐 증인 채택에 반대를 했으니까 불참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오전에 출석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구치소로 가는데 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계속 끝까지 안 나온다면 따로 접견 신청해서 뭐 일부 의원들만이라도 들어가 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당은 끝까지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어요. 네, 한덕수 총리도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죠.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이걸 어제 조사했고 오늘 경찰이 그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1차 조사 때는 한덕수 총리는 그때 권한대행 때라서 방문조사 형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경찰에 출석하도록 했고요. 조사가 9시간 넘겨서 심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에 그때 한 차례 조사했을 때는 12월에 뭐 이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번에 조사할 때는 뭐 국무회의 심의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추가적으로 또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특히나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알고 있었는지 이 여부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러니까 재판 중에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겁니다. 이 혐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1심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엄청난 지금 뇌관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되는 선거 문화 속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되는 거고 헌재 결정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심리가 일부 지연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중단되진 않지만 정황상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다라는 비판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맹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어요. 네, 지난해 연말부터 거론이 됐던 여야정 협의체였는데 12월에 출범됐다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가동하고 민생정책 논의를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취지인 건데 이 실무협의 통해서 오는 10일이나 11일 이쯤에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이게 다음 주 월화요일 정도 될 텐데 그 회담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오원식 국회의장,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당장 2월 임시국회에 오를 민생법안 통과가 주된 쟁점이 될 텐데 그중에서도 예고편으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비롯한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하게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R&D와 AI 분야에서 추경 편성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R&D 분야 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기존과 다른 스탠스를 좀 내비치면서 전향적인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한평부근 모습인데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지방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끄러운 노면 상태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사고가 난 곳이 있습니다. 영남권을 지나는 중앙선지선 남양산 부근입니다. 양산 쪽으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금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지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차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폭설이 이어지면서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천백도로와 516도로 그리고 비자림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백악관이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의 체포 사실을 공개했어요.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예,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불체자가 대략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한 15만 정도? 그래서 가장 코리안 타운도 상당히 그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죄자다. 아동 성범죄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과 보관제 20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일종의 뭐라고 하나 당연한 일인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자를 불체자라고 해서 그럼 한국으로 보내면은 우린 다 받아야 되느냐. 그 범죄자들. 아. 이런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겠다 하면 또 외교 문제가 되겠고. 근데 그 불체자라는 게 애매한 것은 네. 거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조건 때문에 불체자가 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게 범죄와 외교와 이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라서 네. 그 분명히 범죄자가 맞고 네. 거기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제 그거를 두 가지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예. 잡은 건 좋은 일인데. 잡을 그쵸? 것도 좋고, 예. 그리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좋고. 네, 무조건 처벌은 받아야겠죠. 근데 미국의 세금으로 거기서 교도살이를 못 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220만, 대단히 우리보다 7배나 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재소자 비율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그걸 뭐 이렇게 감당해라. 글쎄요. 아니 뭐 할 수 있는데 그건 외교적인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 그렇습니다만.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단속된 사람은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콜롬비아 같은 데는 비행기에 실어갖고 보낸 다음에 안 받으면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못 받겠다는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방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이 당사자가 영사조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있고 실제로 이쪽 부분에는 기반이 없는 것 같고 네.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 예. 어쨌든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는 범죄이지만 그쪽은 불법 체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또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 예.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건데 사실 엠번방 사태 이후에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아주 악랄한 성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목사방이라고 여기서 이게 목사님들을 욕되게 할 것 같아서 이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네. 엠번방의 조주빈처럼 자기가 이제 박사라고 근데 그 경우는 뭐 되는데 이 경우는 목사라는 스스로 자기를 칭하면서 자칭 목사인 거죠? 영화 수리남의 황정민 씨를 흉내낸 겁니다. 그 황정민 씨가 목사 이렇게 되면서 네. 범죄자의 수괴 무려 이제 2020년 5월이니까 조주빈 때부터 1년 뒤에 조주빈의 그걸 거의 다 벤치마킹해 갖고 네. 이거보다 더 높은 더 악랄한 형태의 범죄 수법을 이용했고 무려 이제 234명 그리고 그중에 그 미성년자가 159명이 넘는 대단히 위험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예, 텔레그램과 기존에 있는 다단계 방식과 그리고 일종의 아동 성착취 방식 이걸 다 합쳐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만들었던 대화방만 수백 개였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서요. 점조직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는 모릅니다. 네. 계급이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이렇게 계급을 해갖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화시키고 엠번방의 조주빈과 다른 거는 남자 청소년들도 공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에 좀 흥미가 있어 보이는 걸 빌미 삼아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 어떤 수화를 만드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대단히 위험한 자입니다. 조금 다른 거는 엠번방의 조주빈은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네. 이 목사는 수익이 아니라 성적인 가학적 쾌락.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예. 그런데 이들이 이용했던 이 텔레그램은 사실 보안성이 높고 해외 업체가 운영을 해서 수사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못했죠. 네. 근데 작년에 그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구속되면서 이제는 협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이번에 잡게 된 것도 그 협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절대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협조 네. 요청하면. 우리나라 영장이 되더라도 협조 요청 때문에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이거보다 더 높은 보안성이 높은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로 풍선효과가 나타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네. 성범죄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높으니까 악용이 됐었는데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악용되는 대화방들이 다른 곳으로 또 그렇죠. 옮겨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쪽도 역시 똑같은 형태의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이 많아지면서 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더라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네. 영국 내무부에서 AI를 이용해서 그 도구, 그 결과물 이거 모두 가지고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니까요. 네. 또 하나는 아주 독특한 건데 그리고 사실은 대단히 큰 건데 그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하고 언제든지 불시에 점검할 수 있게. 만약 거기서 이런 아동 성착취이 발견되면 바로 구속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네요. 아마 이렇게 한 나라가 없죠.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동 성범죄 성착취물 AI를 동원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네. 그런 결의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과거에도 괴담을 퍼뜨려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상습적인데 네. 그 상습성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무안공항 사고 그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착륙하는 거. 그게 네. 다 컴퓨터 CG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참사가 조작됐다라고 이걸 무려 100차례나 게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두 번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냥 실수라든가 이렇게 장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사실 근데 이 사람은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도 역시 이 자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 의한 무슨 음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갖고 1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럼 처벌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또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추정하는 게 혹시 망상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망상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건 범죄성에 가까운 거지 네.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범죄성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경제적 수익 창출도 됐겠죠. 어느 정도 됐겠죠. 네. 근데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범죄성 같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볼까요? 지난 2일 제천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가족 간의 문제가 왜냐하면 전 남편 B 씨가 전 아내를 살해한 후에 사실은 본인도 극단 선택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설날 전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무엇인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명절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러면은 전 남편과 부인이 모두 숨진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사건인가요? 예. 근데 설 연휴에도 사실 이런 류의 가정 내 폭력,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죠. 존속 폭행 같은 경우는 특히 자신의 모친을 폭력을 하고 살해한 부분도 있고 또 부부 싸움 중에 이제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가족과 사이의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이게 서로 감정이 올라와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특히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제 폭력이 살인이 방화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 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성평등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성이 가부장적 태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경직돼 있는 태도가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상당히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학자나 가족학자들의 얘기인데 네. 여성에 대한 폭력 자체가 여성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의존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한테는 거기서 벗어나면은 못 견뎌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간 복역하다가 저희가 이 사건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 사건. 무죄 선고 직후에 출소를 했지만 좀 최근에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 뭐 널리 알려진 대로 SBS의 그걸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본인을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신을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대가 크고. 그러니까 사실 재심 시작이 된 게 2015년에 됐지만 10년 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네. 10년 지난 뒤에 됐는데 그중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높은 기대가 어떤 좌절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본인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뭐 중국의 무슨 요원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동생도 못 믿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망상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 본인은 부친을 살해한 사람에서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트라우마를 스스로 해결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신을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증거들이 다 없어져 갖고 진실을 이제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검찰이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은 됐는데 네. 확정된 게 아니에요. 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김신혜란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차라리 재심이 결정됐을 때 형집행 정지로 내보내갖고 방어권을 하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심 제도 자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도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있으면.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올해는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뱀 중에서도 푸른뱀이라고 하는데요. 푸른 용을 뜻하는 청룡은 많이 들어봤지만 푸른 뱀은 별로 못 들어봤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푸른색을 뜻하는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사가 만나서 푸른뱀, 즉 을사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60갑자의 위단위를 이루는 요소를 십간 또는 천간이라고 하는데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20간의 한자가 의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갑, 을은 청색, 병과 정은 홍색, 그리고 무와 기는 황색입니다. 또 경과 신은 백색, 임과 개는 흑색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은 갑진년이었기 때문에 푸른 용, 즉 청룡이었고요. 내년인 2026년은 병오년인데 병이 홍색을 의미하니까 붉은 말의 해가 됩니다. 실제 동물의 색깔과 연결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뱀과 관련된 속담으로 안 본 용은 그려도 못 본 뱀은 못 그린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눈앞에 있는 사실을 실제 그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22년 3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아내가 피를 흘리며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진자의 병원 이송이 어렵던 시기였지만 경상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병원은 달랐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덕분에 아내는 그날 저녁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 생명이라는 가치 앞에 차별 없이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더 많아져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성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지금 체감 온도가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10도 정도 밑돌겠고요.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이상 더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아침에도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8도, 대구 영하 8도 등으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위 때문에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라도에 많게는 15cm 이상, 제주도 산지는 2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3에서 10cm, 그 밖에 충청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남서부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경북 내륙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여파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8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적으로 12일간 조리원에서 머물면서 2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19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계약 해지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았고 누수 등 수리비, 임대료, 원상회복, 권리금 분쟁 순이었습니다. 재료를 화장품인 것처럼 꾸며 밀반입해 국내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제조하고 이를 중독성이 없다고 속여 유통한 도미니카 국적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정보 사용 시스템과 기기에서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만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았고요.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대관령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한낮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욱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문제는 이번 한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에 강한 눈이 집중돼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져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호남에 15cm 이상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겨울 날씨 그래도 한동안 꽤나 포근했죠.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지난달엔 한 차례 강력한 한파가 왔지만 평균 기온 역시 평년 수준을 웃돌았는데요. 그런데 겨울의 끝자락인 2월이 돼서야 뒤끝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큰 추위가 없다가 한파와 폭설이 찾아온 건 북극발 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의 온난화 탓에 한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온 거라고 하네요. 이번 겨울 북극의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15도나 높은데 이 영향으로 북극 찬 공기를 가두고 있는 상공의 제트기류가 주기적으로 약해지면서 한기가 한반도 쪽으로 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동쪽에 고기압이 머무는 가운데 그 옆에 발달한 저기압이 영하 40도의 북극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한반도 북서쪽에도 고기압이 자리 잡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또 북극발 한기는 평년보다 1도 이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강한 눈구름도 만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이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동 노동자들이 걱정이네요. 네, 길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 매서운 추위 때문에 요즘 특히 더 고되실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가 이동 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쉼터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초와 북창 합정에 거점형 쉼터 3곳을 운영 중인데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던 어제 역시도 몸을 녹이기 위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네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일정한 근무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아름아름 입소문을 통해 운영 시간인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많게는 하루 1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냉난방기부터 마른 목을 죽일 정수기, 쇼파, 혈압 측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쉴 공간이 부족한 이동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한파에도 바람 피할 곳 없는 기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며 추울 때나 더울 때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올겨울 독감도 유행 중인데요. 이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 큰 문제라고요. 네, 요즘 동네 병원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로 참 가득한데요. 독감 증상 자체도 심하지만 더 위협적인 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이 때문에 독감 진단을 받고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합병증을 걱정해 큰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폐렴으로 전이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 예약이 꽉 차 3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타이완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인 쉬시위안 서희연 씨가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드물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에서도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건데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백신입니다. A형 독감 정점은 지났지만 또 봄철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할 수 있어서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고요. 네. 전문가들은 또 독감 증세가 나타난 뒤 늦어도 나흘 안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조기에 치료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접종 전인 세모정 가족분들 계시다면 얼른 병원 예약부터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에요. 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던 약속을 믿었건만 피해자는 같은 학교 진학 사실을 통보받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신학기였던 지난해 3월 같은 반 친구와 서로 별명을 주고받다 갑작스레 업어치기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오른팔이 꺾인 상태에서 넘어져 골절과 성잔판이 손상돼 전치 6주의 치료와 2, 3년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받고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 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는데요. 당시 가해자 부모는 자발적인 전학을 진행하며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 약속했고 이 말을 믿은 피해자 가족은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상 처벌보다는 심하게 다친 아들의 일상을 다시 찾아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지난해 연말 가해자 학부모가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통보하면서 더 큰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생활 편의상 읍내 하나뿐인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고 피해 가족의 문제 제기에도 학교 배정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교육당국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현행법상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사항 중 8호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 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7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후유증과 근육 문제 등으로 충남과 대전 지역 20곳이 넘는 병원들을 돌아다녔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다쳤던 오른팔을 잡고 잠을 잔다거나 구토를 멈추지 못해 등교하지도 못할 만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사실상 가해자의 중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 피해 가족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터전을 떠나느냐 하느냐 하소연하면서 학폭 위조에 대해 허점을 바로잡아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취준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고요. 네, 업무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 확률은 경력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첫 문턱이 높아진 탓에 평생 취업 기간도 줄고 생애 총소득도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비경력자의 취업 확률은 1.4%로 2.7%를 기록한 경력자의 절반에 그쳤는데요. 2010년만 해도 격차는 0.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남짓한 사이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경력이 없으면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건데요. 국내 기업들의 채용 방식은 2020년 전후로 크게 달라졌는데 실제 신규 채용 계획에서 경력직 채용 비중은 2009년 17%대에서 2021년 37%를 넘길 만큼 크게 늘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고요. 이런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건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입니다.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비경력자 비중이 큰 20대 상용직 고용률은 44%에서 34%로 10%포인트 떨어진 데 반해 30대는 54%에서 51%로 3%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20대와 30대 상용직 고용률 격차의 40% 이상이 경력직 채용 확대 현상에 기인한다 설명하는데 풀어 말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20대 고용률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30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경력직 채용 확대 영향으로 청년의 생애 총 취업 기간은 21.7년에서 19.7년으로 2년 줄었고요.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생 소득도 13.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취업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이 구직 노력을 줄이면 고용률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취업 구멍에 취준생들의 절반 이상은 합격만 되면 어디든 간다 말에 목적지를 확고히 두기보다 우선 붙고 보자는 생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결국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게 관건이라며 체험형 인턴 확대 등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깨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요. 네, 저도 혈관에 커피가 대신 흐른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요즘 가격이 부쩍 올라서 커피 맛이 유독 더 씁쓸한 K 직장인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스타벅스와 할리스, 폴바셋이 커피가 들어간 음료를 많게는 400원 올렸고 뒤이어서 저가 커피 3대장 중 한 곳인 컴포즈 커피마저 가격 인상에 동참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식음료 기업 네슬레와 던킨앳홈 등을 보유한 JM 스모커 컴퍼니도 최근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작년부터 누적된 원두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문제는 커피값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커피 생산지로 꼽히는 베트남과 브라질이 연달아 폭우와 가뭄을 겪으면서 전 세계 생산량도 타격을 입었는데 커피 재배지가 한 번 가뭄 등으로 타격을 받으면 회복되는 데 최소 2-3년은 걸려 생산량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늘어나는 커피 수요도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차를 주로 마시던 중국에서 젊은 MZ세대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 국제 원두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4년 만에 소비량이 무려 10만 톤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커피 생산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이미 늘어난 커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격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최근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지자체들 고민이 깊다고요. 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전국 폐교 수는 전년보다 33곳 늘어 4,000곳에 육박했고요. 이 가운데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곳도 367곳에 달합니다.
폐교가 방치되면 자칫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당국과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은데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대로 방치된 폐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인데 대구 동구는 30년 넘게 방치되다 전통놀이 체험 장소가 된 팔공산 자락 옛 평광초 부지에 숲 체험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최근 지방소멸 사업에 활용되는 폐교 재산을 이 지자체 무상으로 양해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이런 폐교를 활용할 때 섣부른 정책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보여주기식 활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데 실제로 경북 영천의 옛 석계초는 폐교 이후 민간 사업자가 대부 계약을 맺고 박물관이 들어섰지만 영업난으로 문을 닫고 방치되는 등 자칫 더 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생전에 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매일신문이 보도한 이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회사가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요. 아직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위들이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지, 또 프리랜서도 일터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고인이 된 오요한나 씨, 생전에 어떤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알려드려보면요. 먼저 입사한 동료가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요. 다른 먼저 입사한 동료가 오 씨가 틀린 기상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를 지적한다는 취지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퇴근 후에 회사로 호출해서 1시간에서 아니면 1시간 반씩 퇴근을 막기도 하였고, 어떤 인기 진행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당신이 거기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까지 하기도 했답니다. 이것 외에도 동료들이 오랜 시간 오 씨를 비난해온 메시지하고 음성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잠시 강풍 경보 고지해드릴게요. 1시 10분 경북 지역에서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크니까요. 피하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및 피하시고요. 또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인이 생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회사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또 주장이 유적 측과 회사 측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 씨가 남긴 녹음 파일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에서 회사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회사는 이제 공식 입장에서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조사위원회 발족 전 회사의 입장 표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MBC 삼노조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유족 측에서 받은 그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그 특정 동료가 오 씨에게 뭐 업무 미숙 등 실력도 태도의 문제라면서 비난하다는 내용을 담겨 있고요. 또 지인과 문자에서 약에 의존한다,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 31일에 YTN 보도에서는요.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일기장에서 말도 안 되게 비난해서 미치겠다는 취지의 글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특정 기상캐스터의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고 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0시 45분 특보까지 마쳤는데 말도 안 되게 비난을 받게 돼서 열받는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우리 요한나 씨와 그 이분의 동기 기상캐스터를 제외한 총 다른 4명의 단톡방이 존재하였다고 해요. 그 대화방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망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그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 피해자분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라고 예측되는 이익이나 소득을 말하는 소극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비와 위자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는 뭐 소극적 손해인 일시이익, 그러니까 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장차 그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에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까 MBC 삼노조 위원장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 기상캐스터에 관한 경우에 1년에 연 1,600만 원 정도만 받아왔다. 그러면 월 한 130여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시이익의 손해가 어떻게 산정될지가 조금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소극적 손해하고 위자료가 지급될 거고요. 유족에게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캐디 통솔 관리하는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이 돌아가신 캐디에게 심한 질책과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괴롭힘 행위로 인정돼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됐고요.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 언니한테는 위자료로 각각 1,000만 원씩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그 대표이사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인정받았는데 이때에는 위자료 6천만 원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조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23년도 5월 달에 발표된 우리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하급심 판례 분석이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 위자료가 대부분만 인정되고 그 인정 금액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의 액수 차이가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그다음에 괴롭힘의 횟수가 많고 지속 기간이 길거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이 사례를 보면 뭐 회사에서 상사가 대리로 근무하던 하급자에게 언성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하면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노조위원장이 회계감사에게 책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서 피해자를 내리치는 신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그 감사를 모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노동조합에서 이 감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징계를 결의해서 내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인이 겪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선배들이 그 후배인 오연나 씨를 괴롭힌 거니까 그 지휘의 우위성은 인정되는 거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그 요건 중도 그 비난하거나 음해, 인격 모독적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고인이 된 오유한나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였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괴롭힘의 행위에 있어서 이게 최대 간건이거든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은 역시나 우리 그 근로자여야지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 신분이었던 고인이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거다. 이 법적인 제재는 결국에는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 가해자를 징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없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 어떻게 규정돼 있기? 사실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없는 사례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판단 기준은 인적 종속성하고 경제적 총속성 등도로 판단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관리 감독 정도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특히 방송업계에 계시겠지만 이게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뭐 인정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근로자성 인정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계약 기간을 정해놓는데 그 계약 기간이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정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아나운서들과 뉴스 진행과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그 대신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도 당직 명목으로 뉴스를 맡기도 하고요. 특히나 회사에 그 로고가 있는 명함을 들고 각종 특강과 미디어에 나가서 활동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도 우리 회사에 보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계약의 형식은 뭐 프리랜서지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으니까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부정된 사례는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출퇴근 시간 구속받지 않고 다른 회사 나가서 강사로 일하더라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MBC는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바로 직권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내 해결의 원칙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회사 그 신고 접수부터 객관적 조사나 비밀 누설 금지까지 회사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물론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친족이 괴롭힘 행위자일 때지만은 여기서 뭐 사용자 개념은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로 확대되기 때문에 더 넓게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뭐 직접 조사는 하진 않지만은 2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행위가 해당되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이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회사가 내린 조사 결론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노동청이 추가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원래는 뭐 저도 뭐 그 조사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뭐 조사 의무 다하고 결론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피해자분이 이 수긍하지 동의를 못하는 경우들가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 제일 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회사가 지정한 조사위원이 조사한 거를 내가 믿을 수 있냐는 반론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제3자 3회 기관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는 사내 해결의 원칙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괴롭힘의 피해자 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도 또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사업장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유급 휴가나 뭐 부서 이동, 근무 장소 변경, 뭐 업무 분리 등의 여러 방안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30인 미만 정도 되면 소규모 사업장인데 여기에서 부서 이동이나 근무 장소 변경에도 실질적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유급 휴가 등의 장기간 부여하기도 어렵은 게 실적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게 법에서는 사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먼저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휴가 부여해 달라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그 분리 조치가 사실상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향후에 동종 유사 사안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강제성은 하나도 없고 다 요청이네요. 그렇죠. 요청해서 이게 그 법에서는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 현실상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회사가 특히나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간혹 이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고 허위 신고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리면서 해외 여행지에서 SNS 올린 걸 직장 동료가 목격하고 회사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경우는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딱 그대로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례 태도로 보도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한 인사권을 발의해서 보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긴 한데요. 또 더더군다나 실무에서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보호 조치 의무를 강력히 부여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77님이요. 여동생이 직장 선배로부터 상습적으로 욕설을 듣는데요. 말해도 소용이 없고 잘리고 싶냐고 윽박을 지른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도 참으라고만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 경우는 참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될 사람은 그 선배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폭언이나 욕설들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회사에 먼저 신고하셔가지고 그 보호 조치를 받고 분리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증거를 또 모으셔야겠죠. 그렇죠. 욕설이니까요. 여기는 다른 동료도 참으라고만 했으니까 목격자도 확보된 상태예요. 네. 녹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목격자가 확보돼 있어서 진술만 확보된다면 괜찮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익명으로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직장에서 동료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같이 행동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따돌림 당하던 동료는 회사에 말해도 본인이 피해만 볼 거라며 결국에는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 후에도 혹시 고발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더 이상 회사에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퇴사하신 분이 신고하셔도 되지만은 지금 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고인이나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될 거고요. 또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을 조사하게 되고 목격자 조사가 이루어져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5944님이요.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할 때 큰 목소리로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사실 이게 제일 애매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바라볼 때 내가 감정이 상하면 그 괴롭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법에서는 그 지위의 우위성,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소리만 큰 것인지 아니면 억압하려는 목소리인지에 먼저 판단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법에는 없지만 요즘에 나오는 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도 같이 봐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누군가를 억압하려는 그 목소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괴롭힘으로 해당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목소리가 원래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5944님이. 네, 단순한 맞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네, 이게 단순한 목소리는 그렇게 서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큰 목소리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면들에는 여러 행동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니까 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체험 삶의 현장 마지막 주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롭고 더 유익한 정보로 수요일 이 시간을 채워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간의 특성상 처음이랑 마지막은 항상 좀 뭔가를 좀 기억하고 좀 남길 만한 증표 같은 거를 조금 만드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인간만 하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았을 때 기념패를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주웠던 은행잎 이런 거 막 코팅해가지고 책에 끼워놓고 하잖아요. 네.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좀 증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체험으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 말에 한 체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은반지 만들기 체험이에요. 네. 그 반지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요즘에 그냥 액세서리용으로 쉽게 하기도 하지만 뭐 특별한 사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커플링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친구끼리 맞춘다거나 하는 이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목걸이도 아니고 귀걸이도 아니고 반지를 맞출까?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유일지? 뭘까요?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이거를 좀 원고를 마무리 작업을 네. 하면서 고민을 막 해봤는데 답이 있진 않겠죠. 그렇지만 모음에서 인간의 모음 중에서 좀 손이 갖는 의미가 커서는 아닐까 이렇게 좀 급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귀도 목도 다 그 자리에 있는데 손은 좀 팔에 달려 있어서 뻗어서 좀 누군가를 만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토닥토닥 위로를 해줄 수도 있는 가장 능동적인 신체 기관 중 하나가 아닌가 뭐 싶고요. 또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 눈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체 기관이 손이어서 네. 사람들이 반지를 좀 되게 중요한 증표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좀 쓸데없이 서두가 길었지만 작년 말에 이제 저랑 제 짝꿍도 그 너무나 뻔한 커플들의 고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결혼 반지도 제작을 맡겼었는데 그때 지문을 찍고 싶었어요. 반지에 좀 떨어져 있을 때도 항상 같이 있는 기분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근데 그때 그걸 못했어가지고 이번에 은반지를 만드는 김에 한번 지문을 또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지문을 찍을 수 있는 반지 공방을 또 찾아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뜨개질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개질도 그렇고 요즘에는 뭔가 직접 만드는 게 정말 유행인가 봐요. 저도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 보면 손으로 정말 하는 게 많아요. 내 물건을 좀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도 많고 뭐 액세서리 하나도 뭐 키링 같은 것도 나만의 개성을 담아서 좀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는 것 같고요. 은반지 공방도 정말 부쩍 많아졌어요. 꼭 은반지 아니더라도 뭐 가죽공예라던가 가구 같은 것도 요즘 직접 만드시는 맞아요. 분들 많고 도자기도 좀 만드는, 심지어 제 아는 분은 그거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전시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직접 만드는 클래스가 전반적으로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은반지는 어디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SNS에서 은반지 공방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은 리스트가 뜨는데요. 요즘은 또 이제 무서운 시대여서 그 게시물 좀 보다 보면 바로 그 홍보 게시물에 은반지 공방이 계속 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다가 내가 내 스타일과 맞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시물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업체를 방문을 했고 크리스마스에 2자리 정도 남았다는 공지가 올라와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니까 문자로 뭐 위치랑 금액이 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약금이 10만 원이었는데 그 총 만드는 금액이 1인에 기본 8만 원. 반지 2개를 만들면 그러니까 기본 16만 원이겠죠. 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배우는 가격이라던가 은 가격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뭐 또 좀 그래 좀 특별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할게 이러면서 제가 결제를 하고 이제 을지로 쪽에 있는 공방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땠어요? 이 작은 원룸 작업실이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 큰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었고 왼쪽 편으로는 작업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뒤쪽으로는 수강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2개가 놓여 있었고 선생님은 반대쪽에 서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트리 옆에를 보면 이미 그 완성된 반지, 목걸이
목걸이 완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공방 주인이시자 선생님이신 본인이 브랜드로 내시는 작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녀온 김에 거기 공방지기 선생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제일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때는 언제예요? 이번처럼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관계분들이 같이 오시나요?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100일 기념으로 많이 오세요. 한 번 만드는데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만들어 보시면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시던가요? 아무래도 같이 만드는 추억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반지는 사실 제품 이쁜 거 사면 그만이지만 서로 와서 떠들고 같이 서로 만들고 같이 보고 이러는 게 또 추억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만들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은반지 제작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나요? 사실 취미가 없었어서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하고 검색을 해보다가 세공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나도 반지나 뭐 목걸이 만들 수 있구나 해서 그때 그냥 호기심에 바로 등록을 해서 찾아가서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일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취미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결국에 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체험 삶의 현장 코너는 끝날지라도 그 다양한 거 체험 한번 해보시면서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자기의 제 인생, 2의 인생을 시작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체험 하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반지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 네. 반지 만들려고 하면 네.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디자인 같은 걸 정하고 가야 돼요? 네, 그 먼저 가기 전부터 디자인 좀 선택해달라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 SNS에 올라온 피드에서 보통 디자인을 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에는 소개 그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반지 종류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아주 얇은 반지부터 시작해서 엄청 굵고 막 둥그런 반지도 있고 원석이 거의 뭐 제 손톱만큼이나 큰 게 박히는 반지도 있고 진짜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요즘에는 살짝 그 물결 모양으로 생긴 반지가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 모양의 굴곡진 쉐입에 거기에 막 각각 뭐 되게 다양한 색깔의 원석들이 박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인기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나눠서 껴야 되니까 같이 껴야 되니까 그냥 무난한 무광 반지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윗면에다가 뭘 좀 새기거나 붙일 수 있게 좀 판판한 네모 모양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반지 뒷면에 좀 지문을 찍고 싶다 이렇게 거듭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가자마자 조금 상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 굵기를 어느 정도 하고 싶냐 이런 걸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뭐 맞춰지고 나면 이제 손가락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 그 사이즈 측정하는 반지를 막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서 자기 손가락에 맞는 사이즈를 찾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알콩달콩함이 느껴지네요. 근데 그냥 그때도 느낀 게 알콩달콩함이 아니라 제가 거의 강제로 끌고 간 첫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다. 그래서 그분은 좀 따라오셨는데 네. 의외로 너무 재밌어했어요. 저보다 더 재밌어해서 이렇게 보람찼군요. 네. 그러면 반지는 은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은으로 제작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왁스 카빙이라는 방식을 쓰는 곳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은을 세공해서 하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기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은을 세공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되게 딱딱하고 은을 한번 망치면 그거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모양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좀 더 싸기도 하고 장점은 당일날 세공한 그 상태로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단점은 되게 다양하고 개성 있는 모양을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네,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찾아간 공방은 좀 그 디자인이 우선인 곳이다 보니까 왁스 카빙 방식을 좀 쓰고 계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저도 사실은 은으로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초록색 기둥으로 된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틀을 만들고 그걸 맡기면 한 2주 후에 완성품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게 그 왁스를 톱으로 자르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디자인이랑 사이즈가 정해지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하면 그걸 이제 톱으로 썰어가면서 맞추고 그 구멍 쪽은 또 그 구멍을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 손가락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그 약간 발 각질 제거제 같이 생긴 우둘투둘한 또 도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 겉면 같은 걸 좀 매끄럽게 만들고 초반에는 계속 그 왁스를 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약간 녹여서 뭐 구부려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냥 뭔가 틀을 만들어서 맞아요. 하는 방식으로 가는 네. 거네요. 네. 어렵진 않아요? 이게 아마 은세공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왁스 카빙은 사실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닌 거는 아마 이 코너를 한 2-번 정도 들으셨으면 다 아실 텐데 네. 제가 진짜 손으로 하는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왁스를 깎다가 한번 동강을 냈습니다. 저 같이 간 네. 그 짝꿍 분도 되게 자신감에 차서 했는데 그분도 중간에 뭐 하나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동강이 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이게 왁스여서 다행인 것이 뭐 은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은을 녹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왁스로 하다가 이렇게 뚝 부러지면 그런 손님이 많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로 그 부분을 녹여요. 그 다음에 다시 굳혀서 주십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부셔먹은 거여가지고 아무튼. 그럼 지문은 뒷면에 어떻게 찍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왁스니까 녹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문을 찍는 건 왁스로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네. 그 왁스를 녹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지문을 찍고 이게 저는 뭐 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워지기도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찍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문을 아마 찍고 나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네. 디자인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찰흙 옛날에 조각하는 조각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네. 안으로 파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별 같은 모양을 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서 몇 번 연습을 한 뒤에 그거를 이제 파가지고 별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별 모양은 잘 됐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잘 안 됐는데 멀리서 보면은 잘 됐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아마 유튜브에도 사진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네. 이게 뭐 디자인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쉬워 보여가지고 이걸 하게 됐고 그 별 조각한 뒤에는 큐빅을 박았는데 그 박을 자리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큐빅을 그 자리에서 박진 않고 펜으로 약간 표시만 해두고 나중에 맡기게 되면 선생님이 후작업을 통해서 박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이런 걸 만드신대요? 요즘에 그냥 진짜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 네. SNS에. 그러니까 보면은 뭐 커플도 있고 엄마랑 딸이랑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아기를 막 가지신 부부가 와가지고 아기 태명을 새긴 반지를 제작해간 그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다양한 페어로 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반지 많이 만드니까 뭐 네. 나무로 만든 반지도 있고 금으로도 반지 맞추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만든 은반지가 가지는 매력은 어떤 걸까요? 이게 아마 그 선생님도 인터뷰 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요즘에는 진짜로 그런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의 하나로 쓰이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콘텐츠 선생님이 올리시는 콘텐츠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참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 예를 들면 그 중국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반지 같은 거 진짜 몇천 원이면은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8만 원을 얘기했다면 그걸로는 반지 한 진짜 50개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구가 진짜 비쌌잖아요. 네. 그 가구 단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몇백만 원씩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구를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접 가서 내 손으로 가구를 만들고 싶어하고 네. 옛날에는 그냥 화질이 좋을수록 무조건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핸드폰에 모두가 고화질 그 카메라를 갖게 되니까 이제는 뭐 필름 카메라를 사서 찍고 요즘에 또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뜨개질을 통해서 자기 옷을 만들어 입고 모자를 만들어 쓰고 또 반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끼는 게 또 유행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차가워져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온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따뜻함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 사람과 혹은 소중한 나 자신과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음반지 공방 한번 찾아가셔서 좀 그 마음의 증표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여동생이 이걸 보고 좀 관심을 가져서 한 번 더 가가지고 자매링을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삐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 모두와 우정 반지를 만들어 끼면서 코너의 종류를 알리고 싶지만 네. 저희 제작비가 그걸 또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오늘 그냥 그 잠깐이나마 입과 귀로 만든 저희만의 마음의 반지를 왜 웃으시죠? 네. 하나씩 새기면서 네. 그 이 코너를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또 너무 도와주시고 너무 훌륭한 진행으로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MC에게 감사드리고 또 좀 사실 저만 부족하긴 했는데 좀 그래도 겸손하게 부족한 두 PD의 좌충우돌 체험기를 즐겁게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올 코너는 사실 더 재미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원웅 님이 라디오판 체험 삶의 현장이 끝난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저도 반지 만들기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아쉽지만 오늘 체험 삶의 현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뭐 그동안에 했던 체험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와, 김장이요. 그거는 제가 진짜 네. 좀 떠밀려서 한 콘텐츠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네. 이 코너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제가 하지 않았을 역행하는 그런 체험이었기 때문에 김장이 아무래도 뭐 가장 기억에 남고 초반에 했었던 비 오는 날에 했던 플로깅 그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지구도 살리고 내 건강도 챙기는 그 플로깅 체험 같은 경우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네. 네. 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강 PD와 음반지 공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PD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